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 세계의 애국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전국 애국 국민 여러분, 특별히 6월 달은 현충일도 있었고, 또 6.25 상기 주일이 있었고, 우리는 승전주일로 지난 24일 날 기념 집회를 했죠. 그리고 또 저는 25일 날, 당일날, 박정희 대통령 정신 선양회를 이제 새롭게 만든 단체가 옥천을 방문한다고 해서 옥천에 가서 제가 그 옥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관련 중요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이드하고 와서 오늘 좀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시면서 오늘도 사진과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역사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감동을 받은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역사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인물과 사건을 정확한 이제 기술을 하는 그런 역사가로서 헤로도투스가 유명한데 그 헤로도투스가 그런 말을 했죠. 역사를 기록해야만 하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물론 이제 여기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되고 또 나쁜 일은 또 교훈을 삼아서 또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의도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은 시간과 장소와 사건과 인물에 대한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역사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역사를 잘 기록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악의 세력이 역사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적인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역사를 바르게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한 대치 상황에 특별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북한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죠. 모든 것이 거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의 영향을 받은 남한의 종북좌파 세력이 엄청난 역사 왜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제가 사실 25차 정치삼국지 강연을 하면서 40분경에 즉 육사 제7기 특별반 충원비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40분경에 박정희 대장이 저녁식을 제6군단 철원 비행장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태봉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던 궁예의 최초의 도시가 바로 철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의장은 이렇게 삼국 통일의 비전, 남북 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수복 사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6.25가 승전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분명히 개념 정립을 해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적의 전쟁을 하려는 의도와 목적, 그 의도와 목적을 저지하고 무산시켰기 때문에 승리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적의 적화통일 야욕을 무산시키고 우리가 목적하지도 않았던 자유통일까지 직전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국제경쟁을 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승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적의 정쟁 도발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무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중공군이 기습 개입하면서 국제전쟁이 되면서 강대국들이 이제 휴전 논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통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뭐예요? 바로 38선을 경계로 해서 누가 더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 그런데 역시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38선을 돌파해서 그동안에는 돌파하고 싶어도 안 되죠. 그것이 국경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은 불법적으로 38선을 넘어서 진격해왔고 우리가 그것을 방어하고 이제는 우리가 38선을 넘어서 특별히 동부 지역에 엄청난 중요 요충지를
우리가 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수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수복 지역이 제5군단과 제6군단인데 제가 그때 강의하면서 순식간에 착각해가지고 박정희 준장이 육군 대학을 마치고 육군단 부군단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수복이라는 개념과 제가 착각해가지고 제5군단 부군단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육군단 비행장관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 멘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40분경에 그 발언을 오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통일에 대한 그 박정희 의장의 그 비전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육군단 부군단장으로 갔거든요. 그때 6살 후배인 백인엽이 육군 중장으로 군단장이었을 때 그때 사실 박정희 준장이 일생일대 최대의 군인 시절의 위기가 그때였습니다. 6살 아래인 이 백인엽 중장과 부군단장 박정희 준장이 그때 갈등이 있어가지고 아주 커다란 수치와 수모를 당해서 이제 군 생활을 그만두려고 했고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무단결근이죠. 뭐 무단결근이면 그야말로 해임 사유죠. 그런 위기였었는데 우리 현명한 우리 유경수 영부인의 그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7사단장의 보임이 돼서 위기를 넘기는 사건이 바로 육군단장, 부군단장 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장군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수치스러운 사건이 바로 육군단 부군단장 때의 사건입니다.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은 3살 아래면서도 육군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6살 아래인 백인엽 군단장은 육군중장이었는데 또 백인엽 중장은요 또 국비성만 박사가 가장 총애하는 청년 장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17년대 개전 초기에 17년장 할 때부터 웅진 전투에서 아주 전쟁을 잘해서 이승만 박사가 경호팀을 만들었죠. 그래서 메가더 원수가 수원 비행장에 올 때 17년대를 경호부대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때 이승만 박사가 야 우리 국군도 참여를 해야 된다 수소탈환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선발한 게 17년대와 해병 1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때부터 백선엽보다도 먼저 알았어요. 굉장히 총애하는 장교이기 때문에 백인엽은 백인엽 나름대로 얼마나 아이덴티티와 프라이드가 강하겠어요. 그런데 6살 선배인 박정희 준장과 부군단장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전설과 신화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박정희 장군을 좀 이렇게 지지하는 쪽에서는 백인엽 중장이 굉장히 모독을 줬다고 뭐 쪼인탈을 깠다 뭐 이런 뭐 폭력을 해들렀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휘봉으로 철모를 이렇게 쳤죠. 그리고 또 부군단 정도 되면은 전시가 아닌 다음에 사실 철모 착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훈련 때 이제 철모를 착용하게 되었고 또 그런 갈등으로 지휘봉으로 철모를 치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이제 박정희 장군이 군 생활을 그만두려고 두문불출할 때 위기가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위기를 넘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정희 장군의 일생일대에 가장 수치와 수모가 있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대장으로 명예롭게 전역을 하는 그 고비를 잘 넘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40분경 발언을 그때의 의도적인 건 아니고 제 순간적인 착각으로 비의도적으로 잘못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사진장 보시죠. 6.25가 되니까 보수 우파의 동지들이 이제 6.25에 관한 아주 좋은 사진들을 많이 올리면서 서로 격려하는데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진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의 메가더 원수 사진이라고 그렇게 많이 퍼날러서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1944년 11월 20일 날 바로 I shall return, 메가더 원수가 일본군의 침략으로 필리핀을 탈출하면서 했던 말 I shall return, 그래서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래서 결국에 일본을 물리치고 필리핀 레이테 해변에 상륙하는 상륙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가더 장군의 가운데 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 사진은 퍼포먼스 사진입니다. 즉 이제 인천 상륙작전 그 레이트 해변을 상륙하고 나서 신문 기자들이 또 종군 기자들이 특파원들이 한번 이렇게 포즈를 취해서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데이 때는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계급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엔군이 아니고 연합군, 극동군 대장 때였거든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 오른쪽에 썬더랜드 참모장, 육군 중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철모 쓴 분이 바로 필리핀 현지 부관으로 기자 출신인데 메가더 원수가 준장으로 임명해서 로물로 준장인데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우리나라를 또 많이 돕죠. 그리고 그 사이가 이제 휘트니 준장, 법률 민사 참모. 항상 미국은 이렇게 전쟁 중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참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한국전에서 우리 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다? 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미군의 지휘를 받고 유엔군의 지휘를 받는데 바로 종군 기자들이 있고 이런 전쟁 감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 장군이라고, 로이 소정이라고 이분이 메가더도 감시하는 거예요. 전쟁을 제대로 하느냐, 어떤 국제법적인 위반을 저지르지 않느냐, 이렇게 정신 감시관을 다 두고 로의 소장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다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무슨 국군이 양민 학살했다? 이거 다 조사하고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00% 양민 학살이라는 것은 전투 과정에, 전쟁 과정에 우발적이고 또 흔히 말하는 이제 간첩들이 많이 민간인을 위장해 가지고 괴롭히거든요. 그런 게릴라 문제 이런 거를 위해서 사고가 난 것이 결코 양민 학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사진도 바로 이제 무리르에서 나오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세요. 그다음 사진에 보면 여러분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예. 뭘 느끼시겠어요? 우리 홍보팀 좌우가 바뀌었죠, 그죠? 예. 좌우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인화가 잘못된 겁니다. 인화가 좌우로 잘못됐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비의도적일까요? 의도적일까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바로 이 사진을 반대로 인화함을 통해서 누가 주인공이 되죠? 바로 오스메냐 대통령이 메가더 원수의 우측에 있는 그래서 주인공. 그래서 필리핀 측에서 그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그런 명예로 의해서 의도적으로 인화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 이건 꼭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자국의 이익으로 해서 좌우로 인화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처음에 이제 볼 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떤 것이 진짜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총의 방향, 총을 맨 거 방향, 권총 방향, 또 썬더랜드 중장이 오른쪽에 메모장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화를 반대하면 왼손에 드는 것이 됩니다. 근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사진 왼쪽 하단에 1년 번호가 있죠. 1년 번호가 뒤집혔잖아요. 이걸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이거를 아주 애초에 발견했으면 뭐 반대로 인화했다는 것을 금병할 수 있는데 여기를 모르고 그냥 다른 거 엉뚱하게 조사하다가 그런데 이제 감사한 건 그렇게 조사하는 과정에 다른 역사적인 진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아주 화면이 흐릿한데 이것도 원본이 이렇게 흐릿한 건지 좀 안타까운데 메가더 원수가 막 내리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원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최초의 그 상륙사. 여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없었어요. 대통령도 나중에 이제 이 상륙한 모습으로 퍼포먼스를 한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는 메가더 원수하고 지휘부만 이렇게 상륙했고 또 왼쪽에 종군 기자가 촬영하는 장면이 그대로 보이고 뒤에 함선에 740번 정확하게 번호가 보이죠. 만약에 이걸 좌우로 뒤집으면 740번이 거꾸로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상륙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하고 다시 상륙하는 모습으로 또 로메로 부관하고 해서 그런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우통벗고 있는 병사가 또 메가더 원수에게 또 경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진. 그럼 진짜 인천 상륙 작전은 어땠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 오른쪽에 이제 맥키니호라고 제7함대 기함입니다. G함. 맥키니호에 탑승을 하니까 이제 의전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맥키니 함상에서 이제 만원경을 통해서 주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휘트니 법무참모 준장이 있죠. 그리고 그 뒤가 바로 연합군 작전참모 라이트 준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10군단장, 상륙작전을 주의하는 제10군단장 알몬도 소장. 그러니까 원래는 알몬도 소장이 참모장이었다가 10군단을 조성함으로써 이제 초대 10군단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상에서 지휘하다가 그 다음 사진에 보드를 타고 인천은 수심에 간만에 차가 나가기 때문에 레이테와 같은 그런 그 바다 위를 건너서 상륙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트를 타고 이제 부두로 갑니다. 그래서 이 보드에 탄 수뇌부가 이제 왼쪽에서부터 쭉 보면은 이제 셰펄드 중장, 함대 해병대 사령관, 그 다음에 이제 10군단장 알몬드 장관은 이제 모자만 말고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이 함대 7함대 사령관 스트로블 제독,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승만 박사님이 태극무공 훈장을 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메가더 원수, 그 다음에 휘트니 법률참모, 그 다음에 이제 작전참모. 그래서 이때 이제 오른쪽에 있으면 이제 인천 상륙작전 개시하는 명령, GO라고 하는 개시하는 명령을 내리는 사진인데, 이 사진도 퍼포먼스 사진입니다. 이 보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종군 기자들이 한번 그 메가더 원수에게 인천 상륙작전 개시하는 걸 한번 퍼포먼스 해달라. 그래서 GO라고 이제 발음하는 그런 장면을 찍은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원래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 개시 전에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자. Let us load sprayer. 그래서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go라고 하는 작전 명령을 하달을 했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고 이때는 이제 9월 중순이니까 쌀쌀합니다. 그래서 부두의 접안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스트로볼 제독이 또 주입으로 있고 이미 상륙작전을 지휘한 스미스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영접해서 안내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레이테, 바로 5년 전에 레이테 해변 사진이 인천 상륙전으로 오해됐을까?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1957년 9월 15일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 장군 동상을 바로 인천의 자유공원에 세웁니다. 그래서 상륙작전 승전 7주년, 그때부터 이미 메가더 국부 이승만 박사는 인천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6.25를 승전으로 기념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 자유공원에 메가더 장군 그 동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면 이제 동상 밑에 변형태 외무부 장관, 그리고 웅쿠라 단장 콜터, 또 국민을 대표해서 이기붕, 그리고 건립위원장으로 문교장관 최규남, 즉 이런 승전의 역사를 우리 학생들과 미래 세대에게 가르쳐야 된다 해서 건립위원장이 문화공보부나 또 어디 내무부나 또 국방부가 아니라 문교부 장관 최규남 하신 거죠. 이번에 나중에 서울대 총장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7대 유엔군 사령관인 이 데커 준장, 골프를 잘 쳤던 데커 준장. 그래서 대한민국의 골프도 제일 먼저 만든 게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 골프 데커 대장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동상을 누가 만들었냐? 김경승과 이승택 외에 6명의 청년들이 작업을 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저 오른쪽 사진 지금 작업을 장면하는 사진, 그 동상 작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동상 옆에 뒤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 기념 동판을 제작했는데, 이거를 모르고 레이테 그 아까 보신 거 그거를 모델로 해서 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역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 한 지 7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얘네들은 이제 전쟁 세대인지 뭐 학생 때였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설로만 듣던 인천 상륙작전 어떻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 그럴듯한 이 레이테 해변을 가지고 동판을 제작한 거예요. 근데 언제 발견하느냐? 제막식 날 전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발견해서 지금 뭘 고쳤습니까? 급하게 아까 말씀드린 스트롭을 제독하고 휘트니 소장 그리고 메가더 원수 좌우에 있는 인물을 그 대통령과 로물로 대신에 이렇게 급히 그것만 수정해가지고 제막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인천 상륙작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 동상 뒤에서도 이런 그 비의도적인 오류가 생기니 종북자파들이 얼마나 신나게 역사를 왜곡하겠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이승만 박사가 참석하려고 했어요. 메가더 원수를 초청해가지고 메가더 원수를 정중하게 모셔서 동상 제막식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했을까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측에서 공화당 측에서 메가더 원수의 그 영웅화를 반대해서 출국을 못하게 하니까 이승만 박사도 기분이 나빠서 참석을 안 해서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장으로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해보세요. 그런데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정확하게 동상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메가더 동상에 있는 동판이고 고담 동판에 보면은 고담 사진에 보면은 바로 이병철 회장이 1984년도에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승만 대통령, 왼쪽에 메가더 원수의 동상을 세우고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동판 부조를 세우는데 여기는 이병철 회장이 정확하게 그 아까 말한 맥키니호에서 상륙작전을 지휘하는 그런 부조를 그렸고요. 또 이승만 박사가 전쟁 중에서도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장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이승만 박사와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지금 정치 자금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고액 후원과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려고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대한제국 시대부터 독립협회 때부터 친했던 이찬우 옹의 아들 이병철을 이제 이화장에서 접견하죠. 그래서 이찬우 옹이 이제 이화장을 구입하는데 이화장을 기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자기 대신에 이병철을 소개합니다. 그때 이제 이상문 박사가 지금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때니까 나랑 정치를 하자 그랬더니 이병철 사장이 저는 정치보다는 사업으로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그때 그래 그러면 사업을 하되 나라에 보답하는 사업보국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업보국이 지금 삼성의 모토가 됐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관계를 제가 쭉 설명하면서 정치자금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6.25가 나니까 미처 사업하는 중에 피난을 못 갔어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그 당시에 쉐보레라고 하는 자가용을 타고 있었는데 그거를 뺏겼죠. 그래서 그거를 박헌영이가 타고 있었고 그걸 나중에 이제 미 해병대가 다시금 이제 찾아오는 영상도 제가 발견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병철 회장은 자기에게 사업 보국의 비전을 줘가지고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 삼성의 은인으로 이승만 박사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인공치하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대한민국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세계적인 삼성을 이룰 수 있다 해서 메가더 원수를 은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84년도에 이렇게 동상을 건립하고 부조를 정확하게 세웠던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또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이번에 오해하는 사진인데, 자, 요 사진이 바로 9.28 서울 수복하고 난 직후에 서울역 주변 남대문 상황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서울역하고 남대문은 그래도 거의 피해가 없었죠. 주변에 많은
건물들은 이제 폭격에 의해서 북계군이 공격하고 또 우리가 수복하는 과정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 잘 봐두세요. 남대문.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다음 사진이 바로 유명한 수원의 팔달문입니다. 팔달문. 자, 보려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광복 직후의 팔달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950년 9월 22일 날 수원을 탈환한 직후 제7사단이 수원을 탈환할 때 직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건국 이후에 그래도 팔달문을 많이 이렇게 복원을 했죠. 보시면 확인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해방 전에는 문짝도 없던 게 이제 문도 생기고 성곽도 이렇게 조성이 되고 상가도 생기고 또 오른쪽 사진에 보면 팔달 식당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울 북계군하고 전쟁하고 서울 수복할 때만 해도 팔달문이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십시다. 예, 그다음 사진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중공군이 기습 개입하면서 팔달문이 박살이 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1월 25일 날 이제 유엔이 반격 작전을 하면서 팔달문을 찍은 건데 거의 뭐 반파가 됐죠. 그런데 이거를 남대문 사진이다라고 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팔달문이 안에서 찍은 걸까요? 밖에서 찍은 걸까요? 이거는 안에서 찍은 겁니다. 즉, 성벽 안에 있죠? 그래서 부대가 교대하면서 성 안에서 밖을 찍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 제25사단 35연대가 수원을 탈환하고 찍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장면을 통해서도 봐도 북계군과의 전쟁보다 중공군과의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고 또 피해가 극심했다는 것을 그래서 무찌르자 오랑캐 이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계군하고 전쟁할 때만 해도 팔달문이 말짱했는데 이 중공군하고 전쟁하면서 이렇게 박살이 났던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래서 또 다른 흑백 사진입니다. 역시 이제 일정 지역을 탈환하고 부대를 교대하게 해서 안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마침 이제 이때부터 일본은 이제 평화조약, 즉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드는 평화조약이 협의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중공군이 개입해서 엄청난 전쟁 물자가 들어가고 하니까 미국과 유엔군이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일본은 전쟁 특수로 지금 돈을 엄청 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빨리 정상국가로 만들어서 일본으로 하여금 또 한국을 돕게 하자. 그런 걸로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그래서 한일 회담이 이때부터 이승만 박사하고 협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좋아, 그러면 평화조약을 맺는 조건으로 우리는 전쟁 피해자가 아니지만 전쟁 배상금을 달라.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 5억 불, 6억 불 배상금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던 재산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돼. 대신 오히려 니네가 전장 배상금에 준하는 그걸 달라. 그래서 일본 재건을 위한 평화조약이 협의될 때 이승만 박사가 그때 이런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협의를 이미 이때부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때 이제 썬더볼트라고 하는 벼락작전, 반격작전이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미 35연대, 25사단 35연대 이중대와 I중대가 서울을 탈환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4월 20일 날 완전히 수원을 탈환하고 중공군을 축출했을 때 모습이죠. 자, 이건 어디서 찍었어요? 밖에서 찍었죠. 성곽이 보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파괴된 부분도 확실히 좌우로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좌우를 잘못 인화한 사진이 아니라 바로 정확하게 밖에서 찍었기 때문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파괴된 남대문 사진이다 해가지고 우파들 사이에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자, 우리가 지난 24일 날 6.25 승전 집회를 또 했습니다. 우리 남광규 교수님이 연설하시는 모습인데 남광규 교수님이 연설하는 중에 역시 잘못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 박정희 남노당 숙군 사건 조직도에 대한 얘기를 이분이 또 그동안 우파에서
이렇게 전설적으로 잘못 전해되어 온 얘기를 이렇게 언급하셔서 그거를 이제 제가 바로잡으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박정희는 머리 털끝 하나 남로당과 공산주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향도 할 필요 없어요. 박정희 전향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 이재복 목사가 박정희를 포섭하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박정희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것이 이재복이 체포되면서 그것이 주머니에서 나왔기 때문에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았지. 그리고 그 조직도는 바로 김창룡 특무과장이 다 조사해서 만들어놓은 조직도고요. 그래서 박정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런 혐의가 없으니까 최병덕 육부 참모총장이 또 그 당시 참모차장인 정일권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박정희는 혐의가 없으니까 살려야 된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남로당 군인들 체포하러 갈 때 10명까지 같이 동행하면 만약에 저가 공산주의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공산사회에서는 전혀 활동을 못한다. 이제 배신자니까. 공산당 잡으러 가는데 동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정말 공산주의가 아니라면 떳떳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석방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설이 돼가지고 무슨 조직도를 불었다? 이거는 엄청난 왜곡이고 모독이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모독입니다. 그럼 배신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무대 사진을 딱 본 순간,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을 딱 본 순간, 이거는 베트남 사진이다. 그래서 바로 조사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근데 이 사진이 그동안에 그냥 사진만, 6.25 때 사진이다라고만 전해졌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 원래 이 사진은 미 공군 장교 스펜서라는 소령이 찍었는데 1951년 6월 9일 날 행주대교에서 찍은 거예요. 행주대교, 행주 아시죠? 그런데 이 사진이 어떻게 전설이 되면서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행주를 해주라고 기록한 거예요. 해주는 어디예요? 황해도거든요. 그러면 1951년도면은 해주는 이미 북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에 대한 컨프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의 장소와 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진만 있고 모든 게 사라졌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 장교 스펜서 소령이 촬영을 했고 이거를 미 해군에 전달돼서 미 해군이 가지고 있던 사진인데 캡션에 보면은 정확하게 써 있죠. 1951년 6월 9일 날 행주에서 해교대교에서 M26 셔먼 탱크 앞에서 참 동생을 얻고 있는 그런 여학생의 모습이다. 그래서 전쟁에 얼마나 비극적이면서도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런 애정과 사랑, 그래서 그런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사진인데 이게 단어 하나 잘못 쓰므로 인해서 역사가 묻혀졌었는데 이렇게 정확한 것이고, 그날 바로 이승만 박사는 뭘 했냐?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시내에 노크라 그러죠. 노크, 선거,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최초의 도크 작업을 기공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상적이었다면 이 도크 기공식 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유엔의 원조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그 기공식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다음 사진. 이게 바로 잘못된 사진인데 왜 그랬냐? 오른쪽에 보면 엑스프레스지에서 2018년도 휴전일 날 한국 특집을 하면서 이 외국의 기자가 매튜 키리캄이라는 기자가 모르고, 이분도 모르고 그랬겠죠. 베트공 사진을, 베트남 월남전 사진을 6.25 때 사진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또 팀들이 잘 모르니까 이 사진대로 보자면은 한 거죠. 그래서 사진을 검색해서 우연히 또 이 사진을 검색해서 이거를 그 무대에 설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은 1967년 2월 2일 날 월남 사이공을 베트공이 침공하면서 폭격의 피해를 받은 아동들을 미군이
구출하는 장면이고요. 이 사진은 울스타인 빌드라고 하는 독일 회사에서 각도된 사진인데, 저는 이런 사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진만 봐도 내가 못 보던 사진이거든요. 제가 6.25 사진은 날짜별로 거의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못 보던 사진인데 6.25 사진이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게 봤고, 저는 딱 보니까 우선 오른쪽에 있는 군인의 모자가, 이거는 6.25 때 쓰던 모자가 아닙니다. 베트남 월남전 때 쓰던 모자고요. 철모도 같은 철모 같지만 6.25 때보다 훨씬 세련돼 있죠. 그래서 군복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은 거의 여름이잖아요. 이런 장면이 있을 수 있는 건 평양 탈환 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매튜 외국 기자가 평양 때의 사진으로 특별히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막 한참 하노이 회담 뭐 이런 얘기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서의 전투 사진으로 평양에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미군이다라는 걸로 이 사진을 오해한 거죠. 근데 그때는 10월 중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월 중순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복장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비의도적으로 오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봐야 되고, 또 역사는 과학보다도 더 정확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럼을 통해서, 그러니 종북좌파는 지들 맘대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역사들을 거의 우리가 기구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새롭게 역사를 정립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탄핵을 바로잡고 정치를 바로잡는 것과 함께 역사를 바로잡아야 우리 국민과 청년들의 정신을 바로잡아서 자유통일도 이룰 수 있고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진에,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옥천에 갔다 그랬죠? 옥천에 이제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옥천 여러분도 가보셨겠지만, 그 본가 뒤에 사진이, 중요한 사진들이 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들을 설명해 주려고 갔는데, 자, 6.25의 이제 승전에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의 의지를 꺾는 거,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파괴해서 전쟁을 도저히 못하게 하는 게 승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중공군을 몰아넣으니까 중공군이 항복 대신에 뭘 선택했어요? 휴전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이제 국제 관계에 의해서 휴전을 성립된 거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 참 이 6.25라는 것이 승전이긴 하지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족 상정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죽이고, 태극기 휘날리며 형제 간에 서로 죽이고, 부자 간에 서로 죽이고, 그런 엄청난 정말 우리나라의 그 비극, 청일전쟁, 우리나라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하고, 러일전쟁, 우리나라 땅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하고, 6.25 전쟁, 우리나라 땅에서 유엔군과 중공군 소련이 전쟁을 하는 참 이 엄청난 비극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가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또 세 가지로 7월 달에 계속 강의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국부 이승만 박사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민족의 민족 정기를 각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국민들이 폭발적인 민족 정기를 발휘하고, 특별히 청년 장교들이 이제 공을 세워서 이제 뭐 백선엽 같은 경우는 세계 가로주는 장군이고, 백선엽 정도가 아니죠. 사실 김정호 장군, 사실 군부 내에서는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전쟁 영웅이 많은데 너무 이제 백선엽 장군만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냐 그런 것이 있을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 자, 유엔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최첨단 무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전쟁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군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 물자라든지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고를 드리면 6.25 전쟁을 최초의 현대전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현대 무기들이 개발된 무기들이 최초에 동원된 전쟁,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펠러기에서 제트기가 처음으로 출전을 했죠. 그래서 이 제트기 조종사들이 나중에 나사의 최고 우주 비행사들이 됩니다. 여러분 존 그랜 상원의원 아시죠? 닐 암스트롱 아시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들이 함재기 또 미 해병대 공군 조종사로 명성을 날렸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는 이제 나사 우주항공사의 최초로 선발돼 가지고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입니다.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최첨단 선진 기술과 문화와 조직과 시스템과 체제가 다 이 한국에 이때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 행정, 금융, 또 인프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6.25 전쟁은 한마디로 뭐냐? 박정희를 부활시킨 사건입니다. 박정희가 부활한 사건입니다. 자, 박정희 청년은 일생일대에 혁명 이전에 세 번의 죽음에서 부활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1949년 3월 1일 날 3.1절 30주년 때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첫 사면으로 박정희 소령을 사면시키죠. 그러니까 만약에 박정희가 소령으로 고위직인데 남로당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 이거 절대 사면 못합니다. 이건 사형감이지. 근데 일절의 혐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소령이라는 고위직이었고 또 최고의 이재복 목사의 그 주머니에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무기징역을 받고 그리고 15년으로 감형을 시키죠. 왜? 그 당시 대통령 사면권은 15년형부터 있었거든요. 제가 그동안에도 저는 이거 10년형으로 알고 10년형으로 강의를 했다가 최근에 15년형이라는 걸 발견해서 고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정말 이때 죽을 뻔했잖아요. 숙군을 죽을 뻔했는데 이때 정말 생명이 살아난 부활을 체험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리고선 이제 문관으로 정보국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6.25 전쟁 당시에도 문관이었었어요.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 우리 남강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관으로 정보국에 있으면서 북한이 침공해올 루트까지도 다 조사하고 날짜까지도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이 아프시고 하니까 휴가를 갔던 거예요, 대구에. 그렇다가 전쟁이 나니까 여러분 군인도 아니고 문관이기 때문에 전선에 안 나가도 돼요. 그리고 또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니까 그때 빨갱이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말씀드린 송호성 장군, 초대 조선경비 사령관 했던 초대 사령관이 넘어갈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군 전사에서 일대 육군 참모총장 명단에 송호성을 뺍니다. 자, 그런데 박정희는 문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휴가를 포기하고 복귀를 하죠. 근데 복귀를 했는데 이미 한강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수원에 있는 이제 육군 정보국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 뭐 숙군 사건이었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박정희가 다 혹시 넘어가지 않았나 그러더니 박정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정말 공산주의와 전혀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 바로 7월 14일 날 초대 유엔군 사령관으로 메가더 원수가 임명이 돼가지고 유엔 군기를 콜린스 육군 참모총장이 다이치 빌딩 옥상에서 전달해 주는 날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박정희를 소령으로 현역 복귀시킵니다. 그러니까 6.25는 한마디로 뭐예요? 박정희를 군인 천재로 부활시킨 날이 되는 거죠. 이때 박정희만 사면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명한 안두희 아시죠? 안두희 대위. 김구를 살해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던 안두희도 바로 우익이니까, 그리고 전쟁 났으니까 바로 복귀시켜서 포병 장교로 복귀를 합니다. 지금 전쟁이 나는데 얼마나 청년 장교들이, 유능한 장교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복귀를 시켰는데 박정희 소령을 이때 복귀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57년도 9월 1일 날 약 4월 달부터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짧죠? 그러니까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8월까지
그래서 육군단 부군단장으로 있으면서 이때 이제 예편할 뻔했는데 이때 다시 장군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사단장의 발령을 받고 그 해에 육군 소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준장 계급당을 달고는 혁명에 성공을 못하죠. 그래서 소장 정도 돼서 사단장급 이하의 그런 지휘 능력과 또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제7사단장으로 있다가 소장으로 지급하고 최고 요직인 제1군 사령부 참모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죽음에서 부활, 두 번째는 군인으로 부활, 세 번째는 장군으로 부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활을 했어도 공을 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때부터 박정희, 소령이 이제 공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첫 번째 무슨 공을 세우게 되느냐. 자, 여러분 유명한 다부동 전투가 굉장히 극심했는데 아직도 유엔군의 병력들이 다 동원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민군 제2군단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이 폭격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미군이 보강이 돼서 낙동강 방어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여름에 장마철이기 때문에 제대로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3일 날 주일 날 제2차 초량기도 기도회를 했죠. 그랬는데 8월 15일까지 광복절까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회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비를 맞으면서 이승만 박사가 했는데 16일 날 놀랍게 화창하게 개어가지고 바로 오른쪽 사진이 당시 역사상 최대의 융단 폭격 3,800발의 그 폭탄을 투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민군 2군단을 저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북괴군에게 공포감은 조성했지 실질적인 전력의 피해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부동 전투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요. 8월 21일 날 제2군단 13사단의 포병연대장인 정봉옥 중자가 기순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바로 정봉옥 중자고 당봉명 김유각 청년을 데리고 온데 이때 정봉욱이가 27살입니다. 26살입니다. 그리고 김유각이가 20살입니다. 그러니까 6.25는 청년들의 전쟁이었죠. 북한도 다 청년 장교들이고 남한도 30세의 백선엽, 33세의 박정희. 그래서 33세의 박정희 소령이 우리나라 계급으로 중령인 정봉욱 중령을 이제 신문에서 정보를 뽑는데 세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서 메가더 원수에게 보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김일성이가 몸이 달아가지고 부산에 있는 시민들을 고려하지 말고 무차격 포격으로 점령해라라고 하는 무차별 포격 점령 작전을 곧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포병의 위치, 무기의 위치, 어느 가수원에 뭐가 숨겨있고 뭐가 있다는 그런 위치 정보를 또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도에 기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북한군의 조직도 또 군사작전 형태 뭐 이런 정보들을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 군단이 곧 전면 무차별 공격. 그러니까 22일 날 바로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포격작전을 한 거예요. 그 비가 오는 우중에서도 워낙 위급하니까 했는데 놀라운 거는 정확한 위치 정보가 있으니까 그리고 16일 날 폭격작전의 경험도 있으니까 바로 정확한 폭탄으로 중공군이 아니라 이제 북괴군을 이렇게 괴멸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부동 전투의 일선 전투의 승리는 백선엽 장군이지만 바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건 박정희 소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박정희 소령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낙동강 방어 작전에 성공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됐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엄청난 전쟁 물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본부에서 최초로 수송관을 임명하는데 누구를 임명합니까? 바로 박정희 중령으로 진급해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령 복귀 2개월 만에 중령으로 진급하고요. 그리고 초대 수송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때부터 승승장구하니까 바로 정보국에서 같이 정보국 중자의 그 정보 파악을 했던 송재천이라고 하는 중위가 있는데, 송재천이가 대구사범학교 1년 후배인데다가 옥천 사람이에요. 그 옥천 농고를 교사를 하고 있다가 늦게 영어를 하니까 이제 정보국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외조카가 유경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경수를 소개시켜줬죠. 우리 박정희라고 하는 아주 떠오르는 청년 장교, 유능한 장교가 있는데, 그래서 소개해가지고 약혼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죠. 즉 뭐예요? 박정희가 군인으로서 부활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수송관을 하면서 안전하게 신속하게 전쟁 물자를 서울로 보내서 서울 탈환작전, 38선 독파작전, 평양 탈환작전에 이르기까지 이런 수송의 역할을 탁월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수송을 잘하려면요, 안전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게릴라들이 또 얼마나 또 폭발력을 해요. 안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청렴계 결백해야 됩니다. 이 수송 물자 괴짝 하나만 살짝 떨어뜨려도 재벌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 결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헌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병 데리고 수송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경부고속도로, KTX 이런 모든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아이디어에서 다 나온 거죠. 왜? 수송감을 하면서 다 경험해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도 서울역 뒤에 안전수송이라고는 큰 돌비 기념비가, 박정희 대통령 희호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61년도 11월 18일 날, 즉 11월 14일 날 케네디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혁명 지도자 박정희 의장이 케네디를 맞다고 18일 날 메가더 원수를 만났는데, 여기 사진 보세요. 굉장히 친밀하죠? 여러분, 메가더 원수가 뭐 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메가더 원수가 박정희 의장을 아주 친근하게 맞이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의 옛 전우를 만나 매우 기쁘고 반갑다. 여러분, 별 5개 육군 원수가 국군의 일개 소령을 어떻게 알아요? 중령을 어떻게 알아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다보동 전투의 정보와 그리고 이 수송관으로서의 탁월한 업적으로 인해서 박정희를 기억하고 있었고, 또 그래서 혁명의장이 됐을 때 이렇게 반갑게 맞아. 자, 그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십시다. 그래서 이때 메가더 원수가 81세였고요. 박정희 의장이 44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주 친밀하게, 뭐 이런 거는 뭐 퍼포먼스 한다고 되는 사진이 아니잖아요.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잡고, 그래서 메가더 원수도 박정희 의장의 혁명을 지지하고 이렇게 힘을 실어줬던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뉴욕시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나는 건데, 메가더 원수도요, 국부 이승만 박사와 함께 청정결백해가지고 해임해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알시도 호텔 사장이 스위트호 룸을 내줬죠, 쓰시라고. 그러나 미국은 법치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상으로는 1년에 1달러씩 내는 걸로 해서 스위트룸에 묵었는데, 그때 박정희 의장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현역에 복귀해서도 공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데, 여러분 또 군인들이 얼마나 진급이 경쟁이 치열해요. 진급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박정희는 이렇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월 만에 중령, 또 3개월 만에 대령으로 진급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1950년 10월 25일 날 청계산에서 제9사단을 창설하게 됩니다. 자, 제9사단을 창설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북진작전이 시작되니까 전 국군부대가 다 북진작전을 하니까 수도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초로 전쟁 이후에 최초에 만든 사단이 제9사단입니다. 그래서 9사단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8월 달에
제11사단이 창설되긴 했는데 그거는 기존에 있던 부대를 다시 긁어 모아가지고 게릴라를 소탕하기 위해서 만든 게 11사단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11사단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건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 최초로 이렇게 사단으로 전투 사단으로는 제9사단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부대죠. 그러니까 사단장급 중에서 제일 똘똘한 놈 누구? 장도영 준장. 대령급 중에서 제일 똑똑한 참모장 누구? 박정희. 그래서 9사단 초대 사단장과 참모장으로 또 장도영, 박정희가 이렇게 또 인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청계산에서 9사단 창설 사진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사진도 죄송하지만 오해된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사진은 9월 16일 인천 상륙작전 끝나고 엄청난 병력들이 풀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신병훈련을 마친 신병들에게 훈시하는 9월 16일 부산 구포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전 사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전 사진. 자, 청계선에서 보시면 보세요. 자, 이승만 박사가 연단에서 연설하시고 있죠. 연단 보이죠? 연단 오른쪽에 열중시하는 군인이 보이죠. 근데 그 군인이 고구를 차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 젊은 장교가 바로 강문봉 작전국장이고요. 그 앞에 육군 참모총장이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럼 그 다음 사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자, 일치하죠, 그죠? 그 연단에 이승만 박사 연설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유흥수 훈련수장인데 왜 고구를 썼느냐? 이분이 기갑 여단장이었거든요. 그 당시 뭐 탱크도 제대로 없지만 그래도 장갑차하고 또 기마부대 같은 걸 운영한 그래서 이 기갑 여단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구를 쓰면서 훈련수장을 했고요. 그 오른쪽에 육군 참모총장 안경 쓴 정일권 장군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이 기념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 이후에 이제 준장으로 진급하죠. 그러니까 제가 박정희 청년 시절 얘기하면서 박정희 청년이 만주 신경공학교 수석 졸업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경중학교에서 수석으로 입학해서 6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6살 후배인 강문봉이는 작전국장에다가 곧 사단장으로 준장이 되고 박정희는 이제서 대령이잖아요.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이 그 유명한 하우스만 소령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정치 고문으로 또 군사 고문으로 CIO이기도 한데 그래서 말씀드렸죠. 박정희 그 숙군 사건으로도 결정적인 구명운동의 역할한 게 하우스만입니다. 왜? 하우스만이 같이 박정희하고 여순 반란 사건 작전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같이 작전을 했는데 무슨 혐의가 있다. 이건 뭐 볼 거 없는 사형이죠. 근데 그런 혐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말년 소령하고 누가 결혼해요? 진급도 제대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때부터 이기의 선두주자로 또 뭐 자기의 친구인 정일권이가 육군 참모총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박정희 소령은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렇게 공을 세우면서 전면에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유경수 여사하고 이제 결혼하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정말 박정희가 위대한 군인 지도자로 부활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영부인까지 되는 그러한 영광의 부활의 사건이 바로 6.25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방통거리, 멍통거리, 똥통거리 김일성이가 괜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박정희를 부활시켜가지고 결국 박정희한테 진 거 아니에요. 남한은 한강기적을 일으켜서 선진국이 되고 북한은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되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장교가 아마 송재천 장교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2월 10일 계산성당에서 결혼식하죠. 그래서 4개월 만에 충무무공훈장을 탑니다. 그래서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정보와 작전의 능력을 가지고 서열 세 번째입니다.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다음에 서열 3위가 충무무공훈장인데 충무무공훈장을 타고 이제 대령으로 특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박정희는 아주 승승장구하는 선두주자로 모든 것을 최초의 기록을 다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51년 2월에 제9사단 참모장으로 이제 북계군 제12사단 게릴라를 섬멸하는 정선으로 전방을 전출하게 되면서 전방 전출 기념사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진이 이경수 여사와 신혼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이경영 여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위가 늦게 군대를 시작하고 파란만장했는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장모님하고도 기념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전방 정선에서 신혼살림 하다가 이때 박근혜 영예를 잉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방 강릉까지 전쟁 나갔을 때에 거기까지 면회 가서 강릉 경포대에서 기념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상도가 어려운데 보면 헤어스타일이 똑같죠? 유경수 여사 그 가운데 있는 신혼 때 찍은 사진하고 헤어스타일이 똑같습니다. 자,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3월 23일 날 인민군 14단 게릴라를 소탕하고 전리품을 시찰할 때 육군 참모총장 정일권 소장, 나이도 똑같고 동기동창이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령인데 육군 참모총장이 정일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두 번째가 박정희 대령입니다. 이렇게 모자 쓰고 살짝 올게. 그리고 그 옆에가 이용문 부사단장, 그리고 그 당시 사단장은 김종갑 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보면 보세요. 정일권하고 박정희하고 똑같이 34살, 그리고 김종갑이는 5살이 아래인데 이미 사단장 준장이고요. 또 이용문 장군도 오히려 제 나이가 많은데 늦게 이제 이분도 군무에 들어가지고 이제 대령이시고요. 그리고 박정희 그 장군의 대령 1년 선배가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군단 부관단장의 그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이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육군 소장에 임명이 돼가지고 제1군 부참모장으로 발령이 날 때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경영 여사,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또 맨 오른쪽에가 유계수 처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유경수 영부인, 그리고 그 위에 젊은 장교가 바로 한병기 부관으로 이때 포병 유학을 가게 되고요. 이때 이제 전처의 딸인 박재옥, 박정희 대통령 옆에 있는 박재옥과 약혼을 한 사이가 되죠. 그래서 육군 소장으로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사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사진으로 다음 주 예고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 바로 왼쪽 사진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팔달문의 사진이고, 오른쪽이 남대문의 사진입니다. 바로 6.25 전쟁은 우리의 비극이었지만 6.25 전쟁을 통해서 이승만 박사가 민족 정기를 청년들과 국민들을 깨우고, 그리고 글로벌 최첨단 모든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원자력까지도 만들어서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돼가지고 전쟁의 폐허에서 빛과 자유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팔달문과 남대문의 위대한 이 역사의 완성은 자유통일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 공화당이 조원진 대표와 함께 또 박근혜 대통령과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6.25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의 비극이 박정희를 부활시켰듯이 탄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짓의 종북좌파의 이 사악한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을 부활시키고 조원진이라는 정치관을 불러내고 우리 공화당을 역사에 불러낸 위대한 사건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